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사 실무법을 맡게 된 정진석 행정사입니다. 이렇게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과목에 대한 살짝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만 잠깐 설명을 하고 이제 그 강의 순서대로 제가 미리 나눠드렸던 강의 계획표대로 강의를 진행할 텐데, 오늘은 그 행정사법 가볍게 이제 보시고 그다음 법의 체계가 어떻게 된지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 저희 이제 그 실무법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좀 드리면, 그 여기다 좀 적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이제 그 네이버에서 여의도 행정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제가 나오는데, 제 연락처는 제 이름은 정진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카톡이든 문자든 뭐 수업 외적이든 내적이든 어떤 거든 답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최대한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이걸로 하는 걸로 하고, 행정사 실무법을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업은 아니니까 가볍게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6월에 처음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실무를 할 때 제가 느끼는 각 과목에, 행정사 실무법 안에 과목이 3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과목의 이유를 저는 다르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과목이 소개를 하면 행정사법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 심판 제도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비송사건 절차법, 이렇게 과목이 3가지가 되어 있는데, 행정사법을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목적은 그 이제 행정사가 할 수 있는 게 등록 인허가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행정사법을 살짝 맛보기로 하시면 행정사가 실제 등록 인허가를 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약간 이제 감이 좀 잡힐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제도라고 과목으로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행정심판법이 아닌지 제가 산업인력공단에 질의를 했더니, 특별심판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도를 이렇게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행정심판법을 익히기 위해서 이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을 익히기 위해서, 심판제도를 익히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안에 심리라는 게 있어요. 실체적인 절차를 알기 위해서 심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심판제도에 없어요, 실제. 그러면 어디에 있냐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즉 직권 탐지주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 안에 심리라는 자세한 내용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과목은 행정심판법을 보조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끝나고 5회 강의할 때는 대부분이 심리를 익히기 위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을 이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각각 절차가 따로따로 있는 것지만 실제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분쟁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그 이후 단계. 실제 분쟁 전 단계는 어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행정절차법 수업 들으셨잖아요. 거기랑 거의 겹쳐요. 여기는 용어도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수업을 할 때 잠깐 설명을 할 텐데, 여기는 분쟁 전 단계잖아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으로 연결되는 게 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만 이제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이제 점점 추세가, 이제 문제 추세는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두 문제. 점점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나오는 범위는. 그러면 실제 공부량으로 보면 1대 3대 5의 비율로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공부량은. 그러면 압도적으로 여기가 비송사건 절차법이 많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공부량은 좀 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이제 끝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강의에 그 이제 공부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하루만에 이제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법은 한 3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건 한 5배 정도.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전략은 1대 2대 2로 이렇게 비율로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결국은 과목 출제하는 양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양을 좀 줄이고 이 양은 더 줄여서 준비하는 게 좀 낫겠죠. 제 바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일지는 제가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행정실무법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저희가 논술이라서 논술을 어떻게 접근할지를 이제 오늘 첫날이라서 뭐 부담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가볍게 보시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데, 법과목은 보통 전체를, 그래서 책을 세부적으로 다 이해하기보다는 전체 목차 정도만 좀 보시면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분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부분과 전체를 연결은 항상 조문으로 연결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사례로 적용을 하시면, 이 순서대로 저희가 기본 강의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2월에 끝나는데, 3월에는 약간 이제 단문, 이제 양을 좀 줄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5월에 조문 강의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부터 사례 강의가 있는데, 공부가 뭐 빨리 속도가 되신 분들은 제가 3월, 4월 중에 사례집을 하나 내놓으려 하는데, 그걸 구입하셔서 따로 연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시중에 다른 책을 준비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책에, 원래는 이거보다 더 얇아요, 책이.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너무 얇다고, 그리고 너무 얇으니까 다들 의심하세요. 이 책으로 가능하나요? 막 저도 6월, 7월에 그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양을 좀 늘린 게 조문만 늘렸어요. 맨 뒤쪽에 한번 보시면 145페이지인가요? 거기 한번 보시면 138페이지에 기출을 실어놨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이제 조문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출판을 하고 나서 봤더니 시행령이 좀 빠져 있는데, 일단은 조문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문을 좀 보는 연습으로, 그렇게 해서 145페이지에 조문이 있다라는 걸 좀 종이를 접던지 그렇게 하셔도 자주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사법,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그 다음에 뒤에 비송사건 절차법, 이 3가지 조문만 좀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좀 입체적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연결이 돼요. 제가 설명하는 거는 조문을 약간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을 하는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해가 좀 되기 쉽도록. 근데 결국은 조문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체계를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책을 한 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무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책에 좀 다 넣었으니까, 이 과목 그냥 뭐 이 과목은 이 책으로 하겠다. 그리고 부족한 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족한 건 채우셔도 되세요. 그래서 뭐 볼펜으로 하시기보다 연필로, 나중에 보시면 굳이 안 채워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지우셔서 하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책은 한 권으로, 이제 다른 거 굳이 많이 하시기보다 이 책으로 하시고, 그다음 믿고 내년 이제 9월 2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 1차는 5월 16일인가요? 그래서 1차, 2차, 그다음에 뭐 진행하는 과정에 마지막까지 이 책 한 권으로 하루 전날 보시면 합격하는데 제가 무리 없다고 제가 자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사법 들어가겠습니다. 그 맨 앞에 목차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책의 맨 앞에. 이게 페이지로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목차 주제 01 행정사의 업무, 거기만 그 페이지 한 번만 펼쳐주시고 행정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제가 행정사법을 강의를 하면서 이제 등록 인허가를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체계를 잡는 것 또한 다른 등록 인허가를 할 때 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이제 일반적으로 요건하고 그다음에 효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행정법이라서 행정에 관련된 법률은 중간에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해야 할까? 이렇게 행정기관에 접수하는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이 형성이 되면 효과가 원래 발생을 하는데 행정기관이라서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제가 목차를 어떻게 나누냐면 크게 서설, 두 번째는 요건, 세 번째는 절차, 네 번째는 효과, 마지막은 제재. 그 제재가 있는 행정법률이 있고 혜택으로 되어 있는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제재는 무언가 권리를 주었는데 안 했을 때 그에 대해서 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혜택은 장려 체험인 거죠. 장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사법은 제재로 돼 있죠. 권리를 주었는데 안 했을 때 그에 대해서 가한다는 거죠. 그런 논리로 보시면 서설은 행정사의 업무. 그래서 목차 보시면 그 두 가지가 결국은 서설에 해당되고 일반적으로 서설은 총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개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건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자격, 결격 사유, 제가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그 다음에 사무소 이렇게 네 가지를 요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차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를 갖춘 다음에 행정기관에 업무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 신고가 되면 신고 확인증이라는 증서가 나오면 그때 비로소 행정사의 권리를 취득을 하고 그에 반대로 의무가 생기는 거죠. 협회는 실제 효과는 아닌데 목차를 둘 데가 없어서 협회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이제 나머지 목차를 그대로 넣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격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그 다음에 벌칙,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좀 보이시나요? 이걸 병렬로 나누면 하나하나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조를 하면 약간 강약이 보여요. 여기에서 그러면 각각 중요한 순서대로 보면 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건에서는 결격 사유가 중요하고 절차는 하나니까 업무 신고가 중요하고 그리고 효과에서는 의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재는 나머지가 다 중요해요. 강약을 분류를 하면 강약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빨간색이 이 부분이 중요한지를 했냐면 모든 행정관계 법률은 행정기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착각하는 게 민원인 입장 아니면 내 기준으로 법률을 보게 되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행정기관의 입장이에요. 이거는 행정기관이 본인이 어떻게 할지를 기술된 법률이죠. 즉 행정기관은 행정사의 업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쪽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건을 갖췄을 때 내가 해줄 수밖에 없는 법률이면 해준 다음에 안 했을 때 책임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행정심판법도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행정기관은 관할사무소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면 행정심판법은 심판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거죠. 심판위원회 중심으로 법조문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은 판사 입장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되세요.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하실 때 조문을 읽을 때 나를 기준으로 보통 보시다가 헷갈려 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사법은 관할하는 행정기관 입장이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중요한 순서들은 행정기관 입장에서 업무신고가 훨씬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시나요? 그 다음에 의무를 안 했을 때 그에 대해서 가해야 될 제재가 보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약의 그 다음 전체적인 이유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정사의 업무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 1교시는 이제 그 요건까지만 하고 1교시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행정사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 좀 길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충분히 이해 바랍니다. 결국은 행정사 업무를 답안에 나왔을 때 기술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행정사의 업무는
자, 첫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 한번 보세요. 이쪽에 보시면 책에 딱 이 페이지가 이 한쪽에 한 장에 나와 있는 행정사 업무 페이지가 20점짜리로 문제가 나오면 딱 이렇게 쓰면 돼요. 더도 말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쓰시면 기본적으로 점수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해서 이제 수업에 점수를 받으실 때 보면 고득점은 못할 수 있어요. 다만 일정 이상의 점수를 받는 데는 무리 없게 어떻게 보면 매뉴얼대로 제가 설명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게 좀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정도만 하시면 뭐 60점 이상, 이 과목에 60점 이상 맞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20점짜리 기준을 제가 다 짜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왜 이렇게 목차를 나누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업무가 무엇인지 만약에 출제자가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항상 법목적을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사 업무는 일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에 비추어서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행정사 업무를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행정사법에 목적을 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사 업무를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제안이죠. 제안으로 마무리하면 목차가 제일 간단합니다. 보통 이제 목차는 한 3개 정도만 잡으면 제일 무난하거든요. 중간에 하나 넣어도 되고 그래서 한 3개, 4개. 실제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행정사 업무를 하실 때 목차는 보통 이렇게 잡아요. 1, 2. 그 다음에 세부 목차 할 때는 가. 그 다음에 세목차 할 때는 이렇게 잡아요. 실제 일을 할 때. 어색하죠? 강의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 답안 작성할 때 로마자를 쓰는데 로마자 거의 안 써요, 잘. 다만 왜 이렇게 쓰냐면 답안에 잘 보여요. 로마자를 보면 채점자가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험계에서는 다 이렇게 써요. 근데 현실은 이렇게 쓰죠. 왜냐하면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사실은. 근데 거기는 이게 들여쓰기도 하고 뭐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로마자를 하더라도 그냥 익숙해지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답안을 쓸 때 여기는 1을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 답안이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목차를. 그렇죠.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순서는 로마자 이렇게 하시고 전체 개수는 한 2개, 3개. 그러니까 전체는 대목차는 한 4개 정도 딱 잡으면 20점짜리 쓰기에 가장 좋아요. 채점자가.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목차가 행정사 업무가 틱 문제가 나오면 행정사법의 목적을 적고 그 다음에 업무 적고 제안 딱 적으면 됩니다. 실제 이거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5조 한번 보실래요? (145쪽에) 보시면 그 제1조 목적 제가 한 번만 읽어볼게요. 145쪽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만 한번 보시면 목적에서 행정사 제도 키워드 보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국민의 편익이에요. 앞에 뭐 행정 관련 이런 거 빼고 일단 국민의 편익. 그다음 키워드는 행정제도 발전이라는 거죠. 이렇게 3가지만 키워드만 보시고 업무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정사 업무는 영어 갑자기 들려가지고. 네. 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제1항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후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실제적으로는 목차가 그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1호, 2호, 3호, 4호, 7호까지. 그리고 2항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제 타 자격사는 이렇게 이거를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이제 행정법에 나올 거예요. 법률 유보. 따로 법률에 다 기술되지 않고 시행령으로 넘겼거든요. 유일하게 행정사만 이래요.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에 우리의 행정사 업무가 다 들어가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제한돼 있다는 거죠. 즉 다른 법률에 없으면 다 저희 업무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범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범인은 법목적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행정사 제도로 아니 내가 이제 대행이든 대리를 했는데 국민의 편익이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단어만 보시면 알겠잖아요. 편익, 뭐 신속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정하게 아니면 적법하게 우리가 하든지 편익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행정제도가 발전된다. 그러면 다 행정사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대부분이 행정사 업무를 우리가 대행, 대리 하는데 편익이 제도가 발전되지 않을까요? 의외로 업무가 훨씬 많죠. 다만 아닌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 업무를 법조문을 다시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할 텐데 결국은 답안에 쓸 것만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세요. 어차피 이제 물어보면 아직 한 번도 나오진 않았는데 뭐 누가 이런 걸 내겠냐라고 하지만 출제자는 좋잖아요. 20점짜리 내기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는 하시기 바라면서 조문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조문에 상관없이 제가 책은 달라요. 결국은 책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편하게 이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조문 한번 보시면 아 구조가 원래 이렇구나 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다시 책을 한번 보시면 2페이지 한번 보시면 행정사법의 목적 그대로 법조문 이제 기술한 거고 두 번째 행정사의 업무 그래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1호랑 2호는 제가 시행령을 다시 가져왔죠. 나머지도 있는데 답안에 쓰기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뺀 거죠, 과감하게.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제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이제 점수를 더 고득점 하실 분들은 2호 행정사의 업무 안에 이제 행정사의 업무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 하나만 좀 넣으셔도 되겠죠. 그거 이제 추가를 하실 분들은. 그래서 행정사 업무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다가 조문에 없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연필로 살짝 넣으시면 되신다는 거죠. 좀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분들의 베이스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약간 남들과 차별화하시고자 하면 조문을 보시고 중요한 건 조문을 보셔야 되세요. 조문에 없는 내용이 내 책에 있거나 하시면 조문에 있는 걸 살짝 남들보다 좀 차별화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책을 있는 걸 적으신다가 하시더라도 절대 틀린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교재의 활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 업무를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1호부터 7호에 있는 걸 제가 키워드만 적을게요. 공부하는 방식은 키워드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호를 키워드를 보시면 행정기관 그리고 행정기관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이거든요. 그러면 서류 작성 서류는 서면이 모여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는 서면 그러니까 서류는 당연하게 여러 가지가 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호를 보시면 2호는 권리 의무가 한 세트고 그 다음에 사실증명 이란 게 따로 있습니다. 결국은 또 서류 작성인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서류를 뺄게요. 여기를 작성으로 하고 여기도 작성으로 해야 좀 감이 더 잘 오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번역 업무가 좀 들어가 있는데 앞에 행정기관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번역을 하신 분들이 약간 의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기관 단서가 있잖아요. 단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기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업무라는 표현이 있으며 그리고 번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기관에 전제가 있다라는 거죠. 3호는 일단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네 번째는 위에 제출 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호를 보시면 인가 등으로 할까요? 인가 등으로 하고 행정기관 행정사 업무를 약간 길게 설명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좀 속도를 좀 붙일게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그 다음에 신청 등의 대리. 이렇게 하면 키워드 다 나오나요? 그렇죠. 나머지 6호 행정, 관계, 법령. 법령은 법률이 있고 법령이 있거든요. 법령은 법률이 있고 그 뒤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시행규칙. 이걸 포함한 걸 법령이라고 합니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인 거죠. 그쵸?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행정관계 법령,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상담. 좀 특이한 게 뒤에 또 있어요. 자문응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 자문응답이 왜 필요한지. 상담만 있어도 충분한데, 제가 이거는 뭐 다른 행정사분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모르겠더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문응답이 없어도 되는데 여기까지 보시고 7호 보시면 법령의 위탁, 법령에 따라 위탁된 사무의 사실조사. 제가 글씨가 계속 날아가는데 사실조사 및 확인. 중요한 건 밋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사도 해야 되지만 확인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제가 7호 여기까지 했을 때 일단은 수험적으로 암기는 해야 되잖아요. 암기라는 표현을 제가 뭐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가 좋으니까 암기가 좀 되어야 업도 더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두 문자로 제가 원래 이제 정치적인 색깔은 없습니다. 제가 이게 작작 역대 인상법, 뭐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두 문자로 작작 역대 인상법. 작년에 거의 한 30몇 프로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뉘앙스로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얘기 됐어요. 그래서 작작 역대 인상법. 암기가 잘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문자로는 작작 역대 인상법. 그래서 작성과 작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고, 그다음 번역은 역, 그다음 대행, 그다음에 이는 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상은 상담, 그다음에 법은 법령.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두 문자를 땄습니다. 그리고 암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 제가 설명을 이제 다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행정사업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고자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좀 아니다 싶으시면 뭐 수업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반론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누는 행정사 업무를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여기는 법무사 영역이라고 했을 때 어떤 영역이 마치 경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긴 법무사 영역, 그러면 여기는 행정사 영역, 여기는 법무사 영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무사랑 행정사는 완전 반대예요. 둘 다 할 수 없어요. 행정사가 하면 법무사 못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반대로 둘 다 따면 막강하죠, 사실. 네, 그래서 법무사분들이 행정사 많이 준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사가 아닌 영역, 그러니까 법무사가 아닌 영역만 제가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경계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와 여기를 나눈 이유는 어떻게 나눌까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으로 전제를 하는 영역과 아닌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제가 보실래요? 1호와 2호는 행정기관을 전제로 했는데 2호는 전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2호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3호는 행정기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4호는 그러면 세모가 되겠죠.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5호는 행정기관 들어가 있고 6호는 행정관계법령. 어디에도 행정기관은 없어요. 실제. 이거 한번 일단 체크를 행정기관이 없는 것만 표시하겠습니다. 7호도 행정기관은 표시 안 돼 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행정기관이 있는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없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화면을 이쪽으로 오시면 행정기관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저는 실제 행정사 준비할 때 아닌 영역을 보고 준비했었거든요.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 없는 영역으로 했을 때
여기다 이렇게 어디에 할까요? 그러면 1호만 행정기관 전제로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 작성 1호라고 했을 때 2호는 아닌 영역을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가 여기는 잠깐 제외할게요. 약간 일단 제외하고 그러면 4호 여기는 4호라고 하겠습니다. 4호는 각각 서류를 제출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일정한 영역, 인가 허가 등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대리가 된다는 거죠. 그 영역은 제가 5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호는 행정기관 전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이 업무 바깥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6호는. 그래서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 전제로 하지 않는 것들이 행정에 대한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대표적인 게 입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관예우 이렇게 뭐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입법 관련된 행정관계 법령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계세요. 법률에 전혀 저촉되지 않아요. 그래서 6호 라인은 행정기관의 전제도 아닌도 이것도 아닌 전혀 새로운 영역이 실제 이제 고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하시죠. 그러면 6호가 이쪽의 영역이고 7호는 법령에 따라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법령이 있어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려면 법령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미 여기 안에 다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법령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즉 법령이 있다는 건 여기를 들어가거나 여기에 우리가 못하는 영역. 제가 한번 표시를 하면 그 변리사는 그 이제 특허청하고 그다음 특허법원은 변리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행정기관을 아예 우리가 못 들어가요. 특허청하고. 그러면 변리사는 여기다 있다고 보면 별 이렇게 적을까요? 세무사는 이렇게. 세무사는 세무상담이라는 게 있으니까 바깥의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그 이쪽 영역에 보시면 감정평가사는 이쪽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행정기관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도 이쪽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가맹거래사는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무사는 겹쳐요. 아예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아예 저희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제한되면 못한다겠는데 제한돼 있지 않아요. 노무사는. 그러면 또 공인중개사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민간계약이니까. 그러면 이 법률에 아까 7호를 우리가 못 들어간 영역, 여기 아니면 여기 못 들어간 영역에 법령이 있으면 저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 나머지 영역들은 여기 영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1호 때문에 다 할 수 있고 여기는 2호 때문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이 영역은 이제 저희 영역 이제 대리권이 아예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는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 일반 행정사이니까 여기 안에서도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은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기술행정사 화면이 좀 기술은 이렇게 걸쳐 있고 번역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사는 기술을 못 해요.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번역은 당연히 못 하겠죠. 번역을 행정기관의 업무로 행정기관에 단서를 하신 분들은 이쪽 영역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고 아니다. 행정기관이 사인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쪽 영역이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번역이 약간 걸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이유가 제가 여기다 일반 행정사 준비하셨으니까 일반의 영역이 훨씬 넓어요. 이제 실무법 한 과목만 추가하면 되는데 이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죠. 타 자격사 업무만 알면 그것만 안 하면 저희 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일단 저희 업무의 영역과 제한되어 있는 걸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암기를 좀 하셔야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행정사의 종류까지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제가 설명드렸는데 종류 여기다 할까요? 제가 다른 것보다 아까 다시 그림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일반 행정사가 이렇게 있다가 하고 기술이 이렇게 있으면 번역이 살짝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그림이 들어가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반 행정사 업무 중에
기술 행정사의 업무를 일단 빼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기술 행정사의 업무는 한번 책을 잠깐 보실까요? 기술 행정사 보시면 3페이지에 해운 또는 해양안전 심판. 제가 이거 물었더니 이제 법제처에 물었더니 바다 위에 떠 있는 걸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건 아예 기술 행정사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해안가에 있는 게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 바다에 떠 있는 게 예를 들어 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 나면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그건 바다에서 일어났잖아요. 기술 행정사의 영역인 거죠. 근데 바다에서 떠다니는 배가 선박에 어떻게 추돌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또 누구를 대리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촌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 행정사가 대리를 하는 거고 바다에서 움직이는 것이 대리를 했을 때는 기술 행정사가 해야 되겠죠. 영역이 약간 불분명해요. 정박해 있을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다에 떠 있는 것만 기술 행정사가 명확하게 하다고 하면 업무 범위가 좀 많이 좁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번역을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해야 될 것만 외국어 번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많이 좁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일반 행정사 영역은 이렇게 넓다라는 걸 좀 많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너무 덥나요? 문을 뒤쪽에 한번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춥지 않다면. 약간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괜찮으실까요? 환기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 다시 2페이지 한번 오겠습니다. 제가 행정사 업무랑 종류를 이렇게 두 가지 설명드린 이유가 실제 똑같은 내용을 원래는 어떤 책은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같이 하는데 제가 분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답안에 적기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행정사 업무에 2로 한 번만 보실래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그 다음에 그 세부 내용으로 시행령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시행령에 있는 세부 내용이 뭐 낯설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보시면 그 내용 똑같아요. 지금은 좀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 실제 이 내용에 대한 건 사무관리 수업을 들으시면 다 이해되십니다. 그래서 뭐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신청 이거 전부 다 사무관리론에서 다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출생, 혼인, 사망 이거는 행정 절차론의 수업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각종 계약 어떻게 나온 것들은 민법계약법 2차 강의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희 행정사법 그러니까 행정사의 과목들이 저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당 단지 이제 암기를 위해서 접근하기보다 나중에 조금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 전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제가 꼭 당부드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수업을 통해 다른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제가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 중요한 건 1호부터 7까지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키워드는 제가 작작 역대 인상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의 종류 다음 장 넘어가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다른 것보다 일반, 기술, 번역 이렇게 세 가지 되어 있지만 이제 뭐 크게 여기서는 중요도는 그렇게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행정사 아닌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목차를 세 번째로 해서 금지사항이 있는데 그 행정사 업무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남들이 못하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행위로 보시면 되고 한번 2로 한번 제가 얘기하는 동안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행정사가 아닌 자는 행정사 뭐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호, 제2조가 아까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 얘기인즉 수익행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즉 광고행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2호는 이제 두 번째는 광고행위. 그래서 약간의 이제 제재 규정이 달라요. 위에는 이제 벌칙에서 가장 큰 금액. 그래서 지금은 어떻구나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장 큰 금액은 3년 이하 징역이라는 게 있고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둘 다 하지는 않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징역이 될 수도 있고 벌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광고행위는 과태료만 매겨지는데 가장 큰 금액 500만 원. 아이고, 5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최대가 500인 거이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걸리면 500인 경우에는 200, 300, 500 보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가장 일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벌칙에서 가장 큰 금액, 그 금액이 봤더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이하 벌금이라는 거고, 광고행위 행정사 명칭을 쓴 사람은 이제 과태료 500만 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세요. 나중에 제가 암기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에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제가 요건 4가지를 가볍게 설명을 하고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의 자격이라고 해서 요건이 4가지 나오거든요. 행정사 자격이 있고 옆에 결격사유,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 이제 실무교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소가 나옵니다. 요건이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결격사유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격사유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차를 중요도 순서대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행정사 자격, 그 다음에 결격사유 적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마지막은 사무소. 이렇게 요건을 나눠놨지만 이 이유는 업무 신고할 때 각각 제출해야 돼요. 무엇을 제출하냐면, 핵심은 이렇게 화면을 여기서 하면, 행정사 자격은 키워드만 적으면 시험에 합격을 한 자만이 행정사 자격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사 취득하기 위해서 이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사 자격은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무엇로 기결이 되냐면 합격증. 이거 한 장밖에 없어요. 이거 기억하시고, 옆에 결격사유는 합격증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합격한 사람만 결격사유로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총 7가지,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하고,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으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이 구조를 잘 기억하세요. 서류를 왕창 넣어도 결국 하나밖에 안 나와요, 행정기관은. 그리고 나서 자격증이 완성되면 그걸 기반으로 실무교육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오는 건 이습주. 이거는 이제 답안에 적진 않아도 되는데, 기본 구조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사무소는 특별하게 요건은 아닌데, 왜 사무소를 왜 넣냐면 관할이 필요해요. 모든 행정기관이 다 행정사 접수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무소를 기준으로. 그러면 사무소를 기준으로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자기 건물인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준비하면 행정기관이 정해지고 거기에 접수하면 접수증이 나오죠.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뭘 넣으면 항상 뭐가 나오고, 뭘 넣으면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면 마치 이거를 이제 그 자극 반응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뭘 넣었더니 이렇게. 기본 구조는 항상 이렇게 나오세요. 생각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자격에서 한번 보시면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합격증이 나오잖아요. 그 경력자들은 시험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산인공회 산업인력공단에 물어봤어요. 시험 출신과 경력자들을 분리해서 공부하면 안 되냐 했더니 다 시험 출신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의 면제, 시험을 면제를 받으면서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출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자격은 시험에 합격. 사실 경력자들도 다 시험 합격자예요. 그래서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력자라고 얘기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꼭 나중에 개업하실 때 시출, 뭐 경축 그렇게 하시기보다 뭐 나와
협업을 하거나 또 배울 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같이 할, 이게 뭐가 이게 동지애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공감대 형성되면 누구나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험 합격하면 합격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격 사유가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것만 잠깐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두 문자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가지로 첫 번째로 제가 약간 두꺼운 글씨체로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피파, 고, 집, 평, 공, 자. 그래서 피파를 고집하는 공자란 뜻이죠. 그래서 분리를 하면 이것도 세분화하면 피파 고는 과거형입니다. 아니, 현재형입니다. 즉 현재인 상태인 거죠. 내용은 피성년 후견인 등에 있는 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는 현재 파산 선고에 있는 자, 그리고 고는 선고 이후에 기간에 있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현재 상태 인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가지 중에 2가지만 과거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총 4가지는 전부 다 과거형. 집과 형은, 집은 집행유예, 그리고 형은 실형. 근데 과거형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끝난 날부터, 여기 과거형을 잠깐 지우고, 2가지는 끝난 날. 부터 하나는 2년이고 하나는 3년. 그리고 공하고 자가 있는데 공은 공무원 파면 된 날. 그래서 된 날로부터 이거는 둘 다 3년. 자는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래서 법조문대로 암기하시기보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총 7가지가 있는데 3가지는 과거형. 3가지는 현재형. 현재 있는 상태인 거고 나머지 4가지는 과거. 어떤 기산점 시작이 있고 그날로부터 날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암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문자로 피파, 고지평, 공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자격을 합격을 했으면 합격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데 1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이제 8회 준비하시고 9월 26일 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아마 11월 말쯤에 합격자가 나오지만 실제 자격증이 나올 때는 1달 정도 걸려요. 이거 확인하느라고. 이거 확인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범죄조회에 대한 거죠. 그렇게 해서 12월 아마 중순쯤에 자격증이 나옵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제 자격증이 나오죠. 원래는 이걸 앞에서 확인하는 게 맞겠죠. 시험 접수할 때부터. 근데 산업인력공대에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 언제 이거 다 확인해요. 결국은 나중에 접수하고 끝난 다음에 합격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한번 1회 땐가 이거 가지고 이제 행정심판 하신 분이 있어요. 본인이 합격했는데 접수했는데 자기의 자격증이 안 나왔죠. 알고 봤더니 이 중에 걸린 거지 하나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패소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시점이 언제 시점이냐면 이때 시점이에요. 시험 본날을 기준으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이 사이에 뭔가 일이 발생했나 봐요, 이분은. 그래서 결국 안 하신 거죠. 원래는 이날 기준으로 자격증이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자격증이 완성되면 실무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하는데, 실무교육은 제가 설명만 간단 드리면 기본 소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무 수습이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시간은 20시간, 40시간 나눠져 있습니다. 즉 나눠서 들어도 돼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시간, 40시간 돼 있으면 몰아서 들을 수도 있어요. 협회에서 시간만 많이 강의해놨다면 그 얘기인 거예요. 알고만 계세요. 그러면 몰아서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 번 몰아서 듣는 분 봤습니다. 하루에. 네,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공고란 게 있고 신청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실무교육이 언제 하는지를 공고를 해야 되는데 60일 전에, 그 다음에 신청은 30일 전에. 그러면 공고는 언제 하냐면 해가 바뀐 다음에. 그래서 올해 7회에 합격하신 분들은 12월에 법정교육이 있었는데 못 들은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가 자격증이 아직 안 나왔고, 그리고 신청을 30일 전에 해야 되는데 요건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12월에 이제 7회 합격생이 들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8회 합격생 분들이 그러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위에 선배분들이
본인들도 늦게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협회에서 일단 건의는 하고 있는데 시간이 나면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자격증 발급이 좀 빨라지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교육 신청하는 것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내년 8회 합격하고 11월 말에 발표가 되었다 한들 이제 실제 업을 하려면 4월 달까지 기다리긴 해야 돼요. 교육이 빨라야 3월이거든요. 이게 60일 전에 공고가 되니까 3월. 그리고 사무소 설치하고 뭐하고 이거 기다리는데 또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책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책 보고 잠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어이구. 4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의 자격. 그래서 키워드는 행정사의 자격. 이때 보시면 행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시험에 합격하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는 그냥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을 정하고 인원 정하고 면제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로마자 보시면 행정사 자격시험은 두 번째 줄.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어 있다. 뭐 당연히 다 아시는 거고 네 번째 시험의 면제. 경력에 의한 면제가 있고 시험에 의한 면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경력에 의한 면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하거나 전부 면제된다. 제가 여기 하나 또 얘기 드리면 현재 행정사법에는 전부 면제가 없어요. 다만 아직 그 경과 규정 때문에 과거에 이제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전부 면제가 있을 뿐이지 이걸 하나 좀 얘기 드리면 2011년 3월 8에 경과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재직이라는 용어로 써 있어요. 2011년 3월 8일에 임용된 사람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이라고 해야죠.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문을 잘 몰라서 전자를 못 쓰겠네요. 그래서 재직이라는 용어. 그러면 3월 7일 날 임용된 사람은 전부 면제가 가능하죠. 그 이후에 된 사람은 전부 면제가 안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이 좋아서 3월 7일에 된 사람들은 사실 언제든지 신청하면 다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협회에서는 일단 시험 면제 요건을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신청 안 한 사람들은 그것도 못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계속 이제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규정상으로는 2011년 3월 7일 전에 임용된 사람만 전부 면제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현재 2011년 3월 8일 이후에 임용된 사람 중에는 승진 때문에 행정사 시험을 보시는 분도 있어요. 본인은 일부 면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시험 면제는 당연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일반 행정사 취득하고 내년에 시험 볼 때 1차 면제된 상태에서 번역이든 기술 가능하십니다. 예, 이거 모르신 분도 있어서 설명드렸고 부정행위자 보시면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5년간 응시 제한 5년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결격사유 보시겠어요. 결격사유는 7가지. 그래서 제가 피파, 고지평, 공자 7가지 보시면 되고 이거는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발급은 이제 목차만 보면 자격심사를 결격사유만 본다는 거죠. 그리고 2번 목차 보시면 자격증 발급. 그 다음 세 번째 재발급. 재발급은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신청했어요. 그래서 재발급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시면 실무교육.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은 뭐 기본 소양, 실무 소습이 있다. 여기까지 보시고 공고하고 교육 신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위임과 위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행정법에서 이제 충분히 얘기해 주실 텐데 위임은 행정기관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만약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역지자체장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을 때 위임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탁은 행정기관이 사인에게 그래서 행정기관이 협회에게 교육을 위탁한 거예요. 아까 혹시 우리 행정사 업무 중에 위탁 보인 것 기억나시나요? 법령에 따라 위탁된 위탁이라는 얘기는 즉 행정기관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이미 많은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드리려고. 그러면 다시 앞에 보시면 책을 보시면 위임 및 위탁. 그래서 단어를 하나씩 이제 행간을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즉 이렇게 되어서 1월 초에 전국 지자체 17개 시도지사들이 다 모여서 그 협회 실무교육에 다 만나요. 대전에서 만나시더라고요. 그래서 17개, 왜냐하면 본인들이 위임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다시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협회에게. 그래서 난리 나죠. 그냥 도장을 다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광역도지사가 받은 다음에 협회에게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시면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무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소는 가볍게 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나올 여지가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실무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랑 뭐 이렇게 등기부등본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이렇게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사무소를 어떻게 설치할 건지, 두 번째는 명칭을 어떻게 할 건지. 사무소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행정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두 가지밖에 안 돼 있어요. 법인이 없습니다. 아직.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둘 다 차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둘 다 개인 사업자예요. 그냥 같이 모여서 하냐 이런 게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행정사 사무소는 하나만 설치를 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 행정사 합동사무소를 그래서 두 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합동사무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이서 해야 되거든요. 조건이. 행정사 3명이 모여서 본점을 1명이 하시고 지사를 타 지역의 지사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뭐 3군데를 좀 같이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의 합동사무소 모여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는 거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사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서 합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다지 효과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업무가 서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약간의 의견 대립이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무소와 합동사무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 명칭을 보시면 훈시규정, 강행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면 행정사 사무소를 꼭 안 해도 돼요. 명칭을. 예, 그렇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정사 아닌 사람은 행정사 사무소를 하면 제가 아까 과태료 있다고 했잖아요. 광고행위니까. 근데 행정사인 사람은 행정사 사무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남들은 과태료가 있는데 그러면 해야죠. 저는 행정사라는 자체도 사람들이 모르는데 안 쓰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해도 되지만 꼭 행정사 사무소 명칭을 많이 쓰신 다음에 나중에 상호를 바꾸더라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가 행정사무소를 꼭 안 해도 된다. 그 내용입니다. 훈시규정. 그 다음 두 번째 강행규정. 합동사무소는 행정사든 행정사 아닌 사람이든 하면 안 돼요. 그 얘기예요. 합동사무소 하려면 반드시 행정사 3명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행규정. 내용은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되고, 대충 이렇구나 목차에 대한 이해만 전체를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 4가지 했잖아요. 그래서 자결실사 두 문자 이렇게 합니다. 자격,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실무교육, 그 다음에 사무소, 자결실사 이 4가지를 가지고 업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업무 신고는 10분 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